저는 정우입니다. 올해 52이죠. 지난해 고등학교 교사직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에요. 서로 지쳐서 떨어진 거였죠.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벌써 1년째입니다. 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들판은 여전했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심장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그새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 동생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 끓는 냄새, 흙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녹슨 철문 냄새까지. 고향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리워하다가도 막상 오면 숨이 막힙니다.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새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수입차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언제 저런 차를 샀을까? 현관으로 들어서니 거실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가구가 전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큰 텔레비전, 벽에는 액자까지 걸려 있었죠. 예전 우리 집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형, 왔어?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옆에는 동생 아내가 서 있었죠. 그리고 조카도 보였어요. 고등학생이 된 조카는 제법 컸더군요. 다들 저를 반겼지만 저는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상차림도 예전과 달랐죠. 고기도 있고 생선도 2가지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 슬쩍 물었어요. 동생, 요새 장사 잘 되나 보네.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요. 형,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조카가 밥을 먹다 말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삼촌, 우리 집 요즘 잘 살아요. 아빠가 돈 많이 벌었대요. 순진한 말투였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들렸습니다. 동생은 얼른 조카를 제지했죠. 야, 밥 먹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교사 월급으로는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저도 30년 넘게 교단에 섰지만 이런 여유는 없었어요. 동생은 제가 알기로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새 가구, 그리고 이 풍족한 식탁. 뭔가 맞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에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제가 물었죠. 동생은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요. 형도 알잖아요. 시골에서 먹고 살려면 손품 팔품 다 팔아야죠.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계속 걸렸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새 차, 새 가구, 그리고 동생의 어색한 미소.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어딘가로 걸어가는 소리였죠. 저는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동생은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왜 이 밤중에 창고로 가는 걸까? 하지만 저는 다시 눕기로 했어요.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죠. 내일 아침에 동생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때 물어봐야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사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죠. 그때 부엌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동생 아내였어요.
처음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새 사람을 들이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 드세요. 그녀가 밥상을 내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반찬 더 드릴까요? 물을 때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식탁을 감쌌죠. 동생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장남이니 제사를 주관해야 했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조카가 옆에 섰어요. 고등학생답지 않게 얌전했죠. 저를 올리고 일어섰을 때 조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눈가가 촉촉했어요. 저는 조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너 보고 싶으실 거야.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눴죠.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어요. 그때 조카가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조카 아빠가 밤마다 금고 지키느라 잠 못 자잖아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고라니. 동생은 얼른 웃으며 조카를 제지했죠. 야,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그래. 하지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친척 몇몇도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금고. 뭘 넣어두길래 밤마다 지킨다는 걸까? 돈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끊었던 건데 오늘따라 손이 갔죠. 연기를 내뿜으며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동생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빨랫감을 들고 있었죠. 저는 슬쩍 그녀를 관찰했어요. 팔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 같았어요. 꽤 오래된 흉터였죠. 그거 어떻게 다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아, 이거요? 옛날에 가스레인지 사고로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화상 자국치곤 범위가 넓었거든요. 팔뚝 안쪽 전체에 걸쳐 있었죠. 가스레인지 사고로 저렇게 넓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담배를 끄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동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았어요. 동생, 요즘 무슨 일 하는 거야? 넌지시 물었습니다. 동생은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이것저것 해요. 형도 알잖아요. 똑같은 대답이었죠. 저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금고 이야기는 뭐야? 조카가 말하던데.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애들 농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뭔가 분명히 숨기고 있었어요. 동생의 태도, 그 여자의 흉터, 조카의 말.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조카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죠.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지개 문 열면 안 돼. 절대 안 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지개 문이라니. 그게 뭘까? 금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금고, 흉터, 무지개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이었죠. 창고로 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동생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낮에 기회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창고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제사가 끝났으니 오늘 중으로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았죠. 이상한 예감이 계속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동생 아내가 혼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칼질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그때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어제 본 화상 자국이 다시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흉터가 팔목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 흉터, 정말 가스레인지 때문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죠.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상 자국치곤 범위가 너무 넓어 보여서요. 혹시 다른 사고는 아니었나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죠. 동생은 말이 없었어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밤에 잠 못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잘 잤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카도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늘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죠. 점심때쯤 동생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형, 잠깐 나갔다 올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창고 쪽으로 걸어갔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2개나 채워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단단히 잠가놨을까?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창고 옆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낀 창문이었죠. 손으로 닦아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웠지만 뭔가 보였습니다. 큰 덩어리 같은 게 있었어요. 금고였습니다. 조카가 말했던 그 금고. 실제로 있었던 거죠.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왜 저런 큰 금고를 창고에 숨겨뒀을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동생 아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냥 창고가 궁금해서요.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한 물건도 있고요. 경고하는 말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저 금고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죠.
동생,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동생은 피곤하다며 거절하려 했어요. 중요한 얘긴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들어왔어요. 둘이 마주 앉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에 금고가 있더라. 조카 말이 맞았네.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왜 거기를? 목소리가 떨렸죠.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형은 몰라도 돼요.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동생 그냥 제사 지냈으면 올라가세요. 이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투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저를 밀어내다니. 나는 내 형이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건 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태도, 금고, 그 여자의 흉터,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정쯤 됐을 때 조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조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카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무지개 문 열면 안 돼. 안 돼.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저는 조카를 깨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조카가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삼촌,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죠. 저는 조카를 안아줬습니다. 무서운 꿈 꿨구나. 이제 괜찮아. 조카가 진정되자 저는 물어봤어요. 무지개 문이 뭐야? 조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아빠가 비밀이래요.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었었죠.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를 재우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생각했죠. 무지개문, 금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 그때 창고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형이 눈치챈 것 같아. 동생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황급히 숨었습니다. 동생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처리한다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생이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게 분명했죠. 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였죠. 동생의 전화통화, 그리고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말.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오늘 오후에 출발하세요. 제가 역까지 태워드릴게요.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말투였죠.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어딘가 조급해 보였어요. 자꾸 시계를 확인했죠. 뭔가 약속이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동생이 또 외출했어요. 저녁 전에 올게요.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죠.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옛 친구 한 명이 생각났어요. 중학교 동창인 성호였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호네 집을 찾아갔어요. 정우야. 성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오랜만이다.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사 지내러 왔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응,
어제 지냈어? 제가 대답했죠.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동생 요즘 어떻게 지내? 성호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글쎄,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성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마을에 소문이 좀 있어. 내 동생 요즘 돈이 도는 게 이상하대. 갑자기 차도 바꾸고 집도 수리하고. 저는 귀를 기울였죠. 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서울에서 안 좋은 일에 손댔단 소문도 있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일인데?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동네 어른들이 수군대는 거 들었을 뿐이야.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동생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고마워, 성호야. 저는 일어났어요. 도움이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죠. 저녁 때가 되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형, 저녁 먹고 출발해요. 서두르는 말투였죠. 뭔가 빨리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는 순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녁을 먹은 척하고 동생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동생은 계속 시계를 봤어요. 조급해 보였습니다. 형, 천천히 드세요. 동생이 말했지만 눈빛은 다급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먹었습니다. 동생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짐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집 뒤편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동생의 움직임을 지켜보려고요. 잠시 후 동생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30분이면 도착해요.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성호에게 빌렸던 오토바이를 타고 뒤를 쫓았어요. 멀리서 동생 차를 따라갔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는 마을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폐공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동생 차가 낡은 창고 앞에 섰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멀리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생이 3명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 뭉치가 가득했어요. 이번 달 것이에요. 정장 남자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거는 언제쯤 가능해?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형이 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형,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동생이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오늘 보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동생이 뭔가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뭔가를 해주는 것 같았죠.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불법인 게 분명했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안에 연락해. 정장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떠났죠. 동생은 혼자 남아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 제가 불렀죠. 동생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제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 왜 여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류 가방을 뒤로 감췄죠. 하지만 이미 다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대답해. 무슨 일에 연루된 거야? 형은 몰라도 돼요.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잖아. 이러다 큰일 나. 제가 다그쳤어요.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이건 내 돈 아니에요. 동생이 울먹였어요. 나도 빼도 박도 못하게 끌려 들어간 거예요. 처음엔 작은 심부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됐죠. 무슨 일을 한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우리 가족 위험해져요. 저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생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범죄에 가담한 이상 빠져나오기 어려웠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동생이 소리쳤어요. 신고하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 형, 모른 척하고 올라가 주세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하는지, 교사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집으로 가자. 천천히 이야기하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어요.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죠.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에 연루됐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동생과 그의 아내가 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형, 집 좀 봐주세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움직였어요. 먼저 동생 방을 수색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옷장도 뒤져봤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카 방이 떠올랐어요. 조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색연필과 그림들이 있었죠.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그린 그림이었죠. 문 위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지개 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창고 안에 큰 금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조카가 본 거였죠. 직접 창고에 들어가 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창고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변을 살피다가 공구함을 발견했습니다. 펜치를 꺼내 자물쇠를 억지로 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전등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죠. 희미한 빛이 창고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큰 금고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전자식이었죠.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조카 생일이 떠올랐어요. 조카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보인 건 현금 뭉치였습니다. 100만 원권 다발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엄청난 액수였죠.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금 밑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봤죠. 신분증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10장이 넘었죠. 왜 이런 걸 보관하고 있는 걸까? 더 뒤지니 불에 탄 서류 조각들이 나왔어요. 완전히 타지 않아서 글자가 일부 보였습니다. 계좌이체, 차명, 세탁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뒷면을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민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사진 밑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있었죠. 거래 내역 같았어요. 금액들이 모두 수천만 원 단위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거래 증거였습니다. 동생이 돈 세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혹시 피해자는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수첩을 더 넘기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민주 사고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고 처리라니? 설마 사람을 해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동생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USB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금고 맨 밑바닥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모두 위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도장도 이상했고 서명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동생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다시 닫고 창고를 나왔어요. 자물쇠를 원래대로 걸어놨죠.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였어요.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동생은 감옥에 갈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이 깊어졌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형, 계세요? 동생이 불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응, 있어. 최대한 평온한 척했죠. 동생은 장본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할게요. 동생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금고 안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동생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밥을 먹고 웃고 조카와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요. 식사를 마치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꼭 올라가야 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은 게 분명했죠. 그래, 올라가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경찰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형, 미안해요. 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뭐가? 물었죠. 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형한테 걱정 끼쳐서요. 형은 그냥 제사만 지내고 편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동생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경찰에 자수하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다 끝이에요. 가족도 위험해지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싸는 척하며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죠. 동생이 방문을 노크했어요. 형, 출발할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동생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고해야 할까? 역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차를 세웠습니다. 형, 조심해서 가세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동생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에 가지 않을 거야?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역 대합실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불법 자금 거래에 연루된 것 같아요. 통화는 길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금고 안의 것들, 사진으로 찍은 증거들,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장면까지. 경찰은 즉시 조사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동생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역을 떠나지 못했어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교사로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죠. 제가 그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 경찰이 왔어요. 형이 신고했죠?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죠.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동생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법 자금 세탁 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죠. 동생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집에 혼자 있었어요. 동생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왜 그래? 물었습니다. 조카 아빠가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있대요. 조카가 울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신고했다며요. 왜 그러셨어요?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조카야, 삼촌이 미안하구나.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조카는 더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동생을 만나야 했습니다. 경찰서 접견실에서 동생을 마주했죠.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형, 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뭐가? 물었습니다. 형이 신고해줘서요. 이러지 않았으면 저 계속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동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형으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서류 전달하는 일이었죠. 돈도 좀 되고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김민주라는 사람은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피해자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죠. 그분 돈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왔어요. 사고 처리라는 건? 제가 다시 물었어요.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조직에서 저한테 막으라고 했죠. 협박했어요. 실제로 협박했어?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로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죄예요.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구했어? 물었죠. 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금고에 있던 돈은 다 조직 거였어요. 제 돈은 하나도 없었죠. 내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최대한 형량 줄일 수 있게 해볼게. 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형, 제가 형한테 원망했던 거 미안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형이 신고 안 했으면 전 계속 그 일 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접견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족들 내가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마. 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밖으로 나오니 동생 아내와 조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카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화가 난 모습이었죠. 조카야. 제가 불렀습니다. 조카가 억지로 저를 봤어요. 삼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조카가 대답하지 않았죠.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게 진짜 가족이 할 일이야. 그럼 신고하지 말고 도와줬어야죠. 조카가 쏘아붙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조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조카야, 무지개 문 기억하니? 제가 물었어요. 조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삼촌이 어떻게?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답지. 하지만 어둠 속에 숨기면 아무도 볼 수 없어. 햇빛 아래 드러나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야. 아빠의 비밀도 마찬가지야. 제가 계속 말했어요. 숨겨두면 계속 어둠 속에 갇혀 있어. 하지만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면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지. 조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카 아빠 감옥 가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야. 동생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상한 일 하는 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했거든요. 이 흉터도 그때 생긴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협박을 당하신 거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집에 찾아왔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죠. 경찰에 그것도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것 같았던 집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저는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어요. 동생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았죠. 협박당한 정황, 강요된 범행이었다는 점들을요. 한 달쯤 지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참석했어요. 동생이 증인석에 섰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위협받았고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대답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재판은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결국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협박당한 정황이 인정돼 형량이 줄어든 거였죠. 집행유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동생을 만났어요. 3년이면 금방이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동생이 웃었어요. 형, 제가 나오면 제대로 살게요. 조카 대학 가면 내가 학비 댈게.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 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 사랑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동생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끔 고향 집에 내려가 조카를 챙겼어요. 공부도 봐주고 진로 상담도 해줬죠. 조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말했어요. 삼촌, 저 경찰 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물었죠. 조카가 웃었어요. 삼촌처럼 옳은 일 하고 싶어요. 아빠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요. 저는 조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창고를 정리했어요. 금고는 이미 경찰이 압수해 갔죠. 텅 빈 창고였습니다. 문 위에 조카가 그린 무지개 그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뒀죠.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진짜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난다고. 아픔 뒤에 찾아오는 희망이라고요.
동생이 출소하는 날, 저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생이 나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형, 동생이 저를 안았어요. 저도 꽉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제가 말했죠. 동생이 울었어요. 새로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길로.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죠.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앞에 섰어요. 텅 빈 창고였습니다. 비밀도 금고도 없었죠. 그저 빈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숨길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요. 피로 맺은 가족이라도 거짓은 결국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요.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요.